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길을 강좌. 자, 이제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를 해주실 김철준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변대학 조한문학원 조선언어문학학부 교수, 연변대학 조한문학원 원장, 길림성 학위위원회 제4기 학과평리소조 성원, 길림성 사회과학 중국언어학학과 전문가, 연변대학 언어연구소 소장, 연변언어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외 현대조선어, 조선어문법, 조선어문체론 연구 등 5부의 교재를 편찬하셨고, 류해류 문헌 중에 한조 어휘 연구 등 8부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 편찬된 조선말 규범집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이 새로 편찬된 규범집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에서도 지난 5월부터 이 위책 공식 개정의 조선어 규범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규범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국 조선어문 위책 공식 개정을 팔로우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사실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실시간 화면 밑에 댓글창이나 이 강좌 그룹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계례 강좌의 7번째 강의죠. 연변대학 김철준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를 받은 연변대학 김철준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중국조선어문 잡지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아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 편찬된 조선말 규범집이 일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새로 편찬된 조선말 규범집 무엇이 달라졌나 이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중국의 조선어 규범화는 한국과 조선과는 서로 다른 특수한 언어 환경과 언어의 규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도 지난 70년대부터 다른 민족 못지않게 우리말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다고 다듬어 우리말과 우리어를 옳고 바르게 이끄는 일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는 아직도 말과 글에 대한 규범을 모르고 규범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에 대한 지식 계층과 일반 대중의 무관심, 다른 하나는 조선어 규범에 대한 지식 결핍, 또한 규범에 대한 이론을 아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없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화 사업은 7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규범화 사업은 1977년 동북삼성 조선어문 사업협의 소조가 성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도부터는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본격적인 규범화 사업이 이루어지어 지금까지 이미 30여 차의 실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30여 차의 실무회를 통하여 사칙규범, 명사, 수로규범 원칙, 어휘규범 세칙, 방언어휘규범 원칙, 자연과학기술용어 규범 원칙, 한어어휘에 대한 조선어 표기법, 외국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 세칙, 지명 표기 세칙, 법률용어 통일안, 정보처리 용어 통일안, 외국 인명 표기 세칙 등을 규범화하였고 기본어휘를 위주로 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영역이 14,0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용어들을 규범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에 조선말 규범집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범집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모수석 저작 번역 출판 방공실 언어연구소에서 1974년에 편찬한 조선말 표준 발음법, 조선말 철자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범집은 동북삼성 조선어문 사업협의 소서에서 1977년에 편찬한 조선말 규범집 시용 방안입니다. 1977년 동북삼성 조선어문 사업협의 소서가 성립되면서부터 중국 조선어 연구의 규범 사업은 정부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온당하게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1977년 8월 홍련광성 해림시에서 열린 동북삼성 조선어문 사업 제1차 실무회에서 조선말 표준발음법, 조선말 맞춤법, 조선말 띄어쓰기, 조선말 문장보호법, 사법이 채택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조선말 규범집 시용 방안이 출판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규범집입니다. 동북삼성 조선어문 사업협의 소속 방공실에서 1985년에 편찬한 조선말 규범집입니다.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네 번째 규범집,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에서 1996년에 편찬한 조선말 규범집 수정 보충판입니다. 이 규범집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규범집인데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에서 2007년에 수정 보충 출판한 조선말 규범집입니다. 2006년 10월 제19차 실무회에서 사법을 사칭으로 개칭하고 1996년이 조선말 규범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여 편찬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규범집입니다.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에서 2016년에 수정 보충 출판한 조선말 규범집입니다. 이 규범집에서는 전통과 실제를 많이 고려하고 허용 범위를 가급적 줄이며 한국과 조선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많이 늘리고 한국과 조선이 서로 다른 부분은 합리한 쪽으로 따르는 총칙의 원칙 하에서 2007년에 출판한 조선말 규범집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을 수정, 보충하여 새로 출판한 것입니다. 총적으로 조선말 규범집을 편찬 과정을 살펴본다면 1974년, 1977년, 1985년은 동북삼성 조선어문 사업협의 소속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1996년, 2007년, 2016년의 규범집은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평균 10년에 한 번씩 규범이 수정, 보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규범집의 내용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사실 오늘 특강은 새 규범집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이 해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오늘에는 어떤 내용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부분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말 사칙 규범이란 무엇인가? 조선말 표준발음법, 조선말 맞춤법, 조선말 띄어쓰기, 조선말 문장법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우리가 조선말 사칙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발음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람들은 말할 때 방언적인 영향, 문자의 영향, 개인적 발음 습관 등에 의하여 표준 발음곡과는 달리 발음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호상리해를 달성할 수 없거나 리해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규범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른바 표준 발음법이란 사람들이 말할 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발음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말 표준 발음법은 우리나라 조선족 인민들에게 널리 쓰이고 조선말 발음 법칙에 맞는 발음을 가려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규범에서의 표준 발음법은 원래 8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새 규범에서는 7개 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별표로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붙임으로 처리하였을 뿐입니다. 보다시피 왼쪽 것이 2007년도 조선말 표준 발음 체계고 오른쪽 것이 2016년 새 규범이 체계입니다. 즉
삼장사장, 삼장사장을 표준 새 규범에서는 한 개장으로 처리하였고, 제5장 받침에 따라 거두의 순한 소리를 된소리 내는 발음, 이것을 줄여서 새 규범에서는 된소리 현상과 관련된 발음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한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의 소리를 발음한다 하고 앞에 별표로 표시됐던 것을 보다시피 붙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음법에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내용상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발음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자의 어두자음 니은 리을이 발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음 법칙을 준수하는가 준수하지 않는가 이 문제겠죠. 중국과 조선에서는 어두에 한자음 니은 리을을 밝혀 적거나 한국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표기가 다름으로 따라서 그 발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과 조선에서는 여자 발음 그대로 여자 로인.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자, 노인, 표기도 여자고 쓰기도 니은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수수께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기로 합시다. 할아버지 발이 크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되는가? 사실 로발대발 아니면 노발대발인가입니다. 맞죠? 근데 중국과 조선식으로 한다면 로발대발입니다. 성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지만은 한국에 우리가 두음 법칙을 인정한다면 노발대발이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늙을로하고 노할로죠. 맞죠? 다 같은 노로 표기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의 경우가 늙을로고 어느 때의 경우가 노할 때 노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을 탈락시켜 발음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를 든다면 녀를 발음하려면 혀끝을 운니몸에 붙였다가 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를 발음하려면 이 위치에서 의 위치로 입을 벌리면 되거든요. 아주 쉽게 여기가 발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칙에 우리나라 조선족 인민들에게 널리 쓰이고 발음 규범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 니은 리을 문제를 둘러싸고 통치적인 고찰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 언어학적인 고찰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언중이 니은 리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만약 많은 언중이 탈락시켜 발음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음 의하고 위의 발음입니다. 중국, 조선, 한국 모두 혼모음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이 두 모음은 발음할 때 발음기관, 즉 입술이 모양이 변하지 말게 발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중이 실제 발음에서는 거의 기음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발음기관이 모양이 변한다는 것이죠. 모음 외에는 단음적일 경우 혼모음 발음이 쉬우나 두 개 음절이나 그 이상일 경우 혼모음으로 발음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음모음 외로 발음함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기음모음 외와 발음이 같게 됩니다. 즉 외삼촌, 의삼촌인가 아니면 외삼촌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의하고 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더 많은 사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받침 이응이 발음입니다. 중국에서는 모음 앞에서도 이응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조선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음 앞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죠. 표기상 받침으로 적을 때와 모음자 앞에 쓰일 경우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받침으로 쓰일 경우 예를 들어보자면 당, 앙 콧소리가 나죠. 근데 모음자 바로 앞에 쓰일 경우에는 콧소리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조선어 자음은 자체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되어야만이 기능을 합니다. 즉 자기 음가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음은 그 자체로서도 소리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기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동그라미 없지요. 아버지, 동그라미 없는 어머니 가능합니다. 즉 동그람 아, 어, 여 등의 앞에 이응은 사실 형식 자모라는 것입니다. 즉 음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글자를 본다면 대부분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죠. 그런데 순 모음자 앞에 동그라미 없으면 사실 이것이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미관상에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선어 교재 혹은 한국어 교재에서 보면 실제로 아버지, 아이 이것을 어두에서 받침소리 응으로 즉 콧소리로 전사합니다. 그렇게 전사한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버지가 되겠죠. 아이는 앙이가 될 것입니다. 실제 발음에서 이것이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아마 목구멍 소리하고 콧소리 이 글자 표시가 달랐을 것입니다. 꼬리 위에 이렇게 건너금이 있어서 아마 막히는 것이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최세진의 훈몽자에 되어서 아마 이것이 통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침 이응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도 이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규범집에 대해서 우리가 굳히다와 해설집에서의 굳히다 받침이 탈락된 거하고 발음에서 받침이 있는 저음으로 표기된 현상입니다. 사실 질문에도 이 부분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국외음화 일종이죠. 동화현상으로서의 국외음화를 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문제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학에서는 조선어 어음론에서 국외음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소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는지 아마 이것은 교사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치다에서의 받침 디귿은 일단 저음으로 발음되었다가 아래오는 히읗과 결합되어 티로 되고 나중에 치로 발음됩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발음에서는 탈락시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느린 발음에서는 받침 소리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발음에서는 굳히다. 느린 발음에서는 굳히다 되죠. 물론 이것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설집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고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설집에서의 제7장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에서의 부적절한 예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설집을 편찬해내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문제가 존재하더라고요. 45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합성어 또는 파생어에서 행태소 사이에서 보통 된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언제나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합성어의 어근들이 병렬적인 결합 관계에 놓였을 때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발, 그 다음 논밭 등등 예를 들면서 꿀벌이라도 들었습니다. 사실 손발은 손과 발 병렬적인 결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꿀벌은 사실 병렬적인 결합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결합이 됩니다.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꿀벌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꿀벌. 그렇죠. 꿀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벌이 일종인 다른 종류들인 말벌이 돼야 되는가요? 또 나나리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나나리벌이라고 되는가요? 땅벌 발음해보면
땅벌인 것이 아니라 땅벌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기에는 그 앞에 오는 음절이 첫 소리가 된 소리인가 아닌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비표준적인 동어라고 할 수 있겠죠. 꿀벌, 꿀벌이 됩니다. 땅벌인 게 아니라 사실 발음되면 땅벌이 되죠. 자연히 뒤에 비읍이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이러한 현상도 우리가 실험 음성학적으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음법에서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맞춤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즉 맞춤법은 무엇이 달라졌나? 그렇다면 우리가 맞춤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맞춤법에서는 우리는 단어에서 뜻을 가진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표음주의와 력사주의도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음주의란 무엇인가?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깃다, 어근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토가 오면 기른이라고 됩니다. 맞죠? 리을이 리을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자음으로 시작되는 토가 오면 그대로 발음, 깃고 그대로 표기합니다. 맞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표음주의도 우리가 고려합니다. 다음은 력사주의 원칙인데 사실 무릇 지금은 시옷으로 지금 표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것이 시읍 받침으로 되었는가 아니면 디읍 받침으로 표기되었는가 아니면 쌍시옷으로 표기되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역사적인 전통을 거쳐서 시옷으로 적습니다. 즉 맞춤법에서는 형태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표임주의와 력사주의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모음이 순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2007년 규범, 2016년 규범, 한국의 규범, 조선의 규범 보면 여기서 보다시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요? 2007년 규범하고 조선의 규범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규범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에예, 예예 순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반모음 오와 우로 시작되는 모음이 순서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 규범에서는 호모음이 순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먼저 반모음 오로 시작되는 견모음을 배려하고 다음 반모음 우로 시작되는 모음을 배려했습니다. 또한 그 배려에 있어서도 아, 이, 에와 같이 홈모음이 순서에 따라서 또 배려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홈모음이 순서에 따라서 그것이 배려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보면 와, 왜 차이가 있죠. 에하고 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에 보면 혀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는 반낮은 모음이죠. 맞죠? 그 다음 이는 높은 모음입니다. 높은 모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혀의 높낮이 이 벌림 정도의 즉 입술이 벌림 정도에 따라서 열림 정도에 따라서 배려를 했다는 거죠. 즉 낮은 모음으로부터 높은 모음이 순서로 배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 한국의 경우로 보면 위의 것이 맞춤법에서의 순서이고 아래 것이 사전에서의 순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맞춤법이 순서하고 사전에서의 모음이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사고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미 이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끄, 뜨, 뿌, 쓰, 쯔라고도 이름할 수 있죠.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7년 규범에는 우리가 된 기읍, 된 디귿, 된 비읍, 된 시읒, 된 지읒이라고 했습니다.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규범에서는 쌍기읍,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즉 쌍으로 고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형태를 따랐죠. 또한
조선과 한국에서도 이 부분은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모음이 삼자음 체계에서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순한소리,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겠죠. 아마.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순한소리, 거센소리, 쌍소리라 돼야 될까요? 사실 이 표기상 고치고 보니 이러한 또 문제가, 실천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받침이 순서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2007년 규범, 한국의 규범, 조선의 규범 보면 대부분 우문적 소리에 따라서 그 받침 순서를 우리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어의 받침에는 27개가 있는데 헛받침 16개에 둘받침, 겹받침이 11개입니다. 받침 소리는 7개고요. 근데 2016년 규범에서는 그 순서를 배려하면서 먼저 헛받침을 배려하고 둘받침 경우를 후에 배려를 하였습니다. 후에 배려를. 왜냐하면 우리가 맞춤법에서의 자미 순서가 헛받침하고 겹받침 순서로 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통일을 우리가 사전에서 순서와 받침 순서를 우리가 통일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제기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출판사에서 특히는 사전 편찬에서 큰 에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많은 어휘들을 이 받침인 순서에 또 다시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받침 순서에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모 순서의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점인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모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기준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겠죠. 사실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음을 먼저 우리가 하고 후에 무엇을 넣는가 모음을 우리가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우문을 기준으로 하는가. 만약에 이 우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순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음이 순서에서 본다면 헛모음, 겨모음이 순서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음이 순서에 보면 아야, 어요, 오요, 우유죠. 아, 어, 오, 우, 이, 에, 웨, 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야, 어요 같이 배열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글자 구조와 도형을 기준으로 하는가? 글자 구조와 도형을 기준으로 하는가? 앞에서도 봤지만 느, 트, 뜨 등식으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삼자음 체계의 특성, 즉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그다음 자음이 발생, 발전이 견제에서는 어찌 보면 합리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전통과 관습과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후민정음 장제 당시에 기본자 5개지요. 그, 느, 무, 부, 승, 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기타 자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전통과 관습과 맞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존재할 것이고 세 번째는 복합 자모를 독립적인 자모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인정하고 있는데 그다음 그 기준이 어디에다 돼야 되는가? 네? 아마 이 문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본다면 자모표의 순서와 사전 올림말 순서가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 조선과 우리 중국에서는 이것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보다시피 한국에서는 맞춤법에서의 즉 규범에서의 순서와 사전에서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은 문제로 남기고 다음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는 무엇이 달라졌나? 우리 규범집에서 새로 편찬된 규범집에서 보면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 바로 이 띄어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띄어쓰기란 무엇인가? 사실 글을 빨리 읽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글을 쓸 때 일정한 단위마다 띄어쓰는 규칙이 총체를
우리가 띄어쓰기라고 합니다. 띄어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옳게 포착할 수 있는데 혹은 빠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서사규범이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띄어쓰기는 편자, 즉 작자에 따라서 어떻게 띄어쓰는가 하는 것도 관계가 있겠지만 많이는 글을 읽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띄어쓰기를 잘한다면 우리는 의미의 명확화, 그다음 라렬 수식 관계의 명료화 혹은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몬이 세 개를 들었는데 오빠 나간다, 새와 개 그리기,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를 보면 나는 띄어쓰고 새를 띄어쓰고 잡았다, 띄어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빠 나간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빠, 내가 간다. 그렇죠. 내가 간다. 두 번째 문장은 오빠 나간다, 내가 밖으로 나간다. 하나는 동사입니다. 맞죠? 하나는 무엇이 되는가?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김광수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을 아마 강의할 때 서울 가서 서방 찾아라, 이렇게 서울 가서 방을 찾아라 한 것 같은데, 서울 가서 뭐 서방 찾아라, 아니면 서울 가서 방을 찾아라, 이렇게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비슷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와 개 그리기. 이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와 개 기르기. 이것은 새 기르기와 개 기르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새와 띄어쓰고 개 기르기. 기르기는 개와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로 본다면 새 기르기와 개 기르기. 전문용어겠죠. 전문용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는가 붙여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를 보면 나는 새를 잡았다, 나는 새를 잡았다. 사실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처음에 나는 무엇인가? 날다의 어근입니다. 맞죠? 날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잡았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새를 잡았다. 주체가 되죠. 새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나다. 이렇게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문장을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옳게 포착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역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총칙의 변화입니다. 총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 규범에서는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경우에는 뒤에하기 쉽게 붙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범에서는 두 가지로, 첫째,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한국과 조선이 이미 합의를 본 것은 그대로 쓴다는 총칙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규범에서는 2007년 규범에서의 일부 경우에는 뒤하기 쉽게 붙였을 수 있다는 부분, 즉 허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관성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총칙의 변화입니다. 바로 이 합의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록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조선이 띄어쓰기에 합의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보소용은 봅시다. 조선에서는 붙여 쓴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도 허용한다. 6차 실무회에서는 보조용어는 띄어쓰되 아어 바로 다음에 오는 보조용어는 앞말에 붙여쓴다. 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의존명사에서 보면 호칭어인데 조선에서는 무엇인가 붙여쓴다 했고 한국에서는 띄어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15차 실무회에서는 붙여쓰기를 어떻는가 합의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한국과 조선이 합의를 본 것은 합의를 봤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먼저 따왔습니다. 앞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 것을 따라야 되겠죠. 예? 따라야 되겠죠. 이것이 그 과정입니다. 23차
심양에서 24차 금강산에서 2015년에는 대련에서 이것이 진행됐습니다. 예,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 총칙의 변화에 이어 조항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규범에서 띄어쓰기는 3장 19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새 규범에서는 4장 34항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새 규범에서는 2007년 규범과는 달리 제4장 기타 띄어쓰기를 보충하고 주로 글을 쓸 때 들여쓰기와 문장 보호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새 규범 제33항에서는 문장이 첫머리와 단락을 바꿀 때 두 칸을 띄어 쓴다고 규정했는데 사실 이는 이미 학교에서 글쓰기를 할 때 가르쳤던 다들 지켜오던 규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칸을 들여 쓰죠. 한 칸을 이 띄어쓰기, 즉 문장보의 띄어쓰기하고 단락 띄어쓰기에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꼭 두 칸을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했기 때문에 꼭 두 칸을 띄었어야 되겠죠. 띄었어야 되겠죠. 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거기는 허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34항에서는 특별히 문장 보호를 전후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보충 규정했습니다. 첫째는 마침표. 달과 날이 숫자를 합쳐서 이런 명사를 적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뒤를 띄어 쓴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쉼표, 물음표, 느낌표 뒤는 띄어 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운데 점은 제목에서 렬글이 나타날 때 그 앞뒤를 띄어 쓴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두 점이 내포되는 종이를 들 때거나 소표조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는 그 뒤를 띄어 쓴다. 다섯 번째, 빗금은 분수를 제외하고 그 앞뒤를 띄어 쓴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해설집에, 규범집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띄어쓰기, 문장 보호의 띄어쓰기를 우리가 규명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컴퓨터 전사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반각을 두는가 정각을 두는가 이 문제겠지만은 사실 반각 정각을 두는 것은 출판사 편집들이 문제고, 사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가 하면 원고용지에 원고지에 적을 때 이 문장 보호를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질문됐습니다. 아예 직접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장 보호도 하나의 칸을 점합니다. 그리고 뒤에 한 칸을 비우지 않습니다. 즉 다시 앞에 부분을 본다면 정답게 들려온다고 됐죠. 온다. 그렇다면 기준에 따른다면 한 칸을 또 더 띄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공백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다 점 찍고 칸을 남기지 않고 직접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한글을 편집해 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고지에다가 이 전사를 하다 보면 문장 보호를 찍으면 그 요구대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한글로 전사해 보시오. 원고지를 설정하고 거기다 전사하면 이 문장 보호의 사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원고지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명사, 불완전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이 띄어쓰기가 주요합니다. 사실 보면 완전명사, 불완전명사, 수사, 대명사 다 체언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체언적인 단어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사, 형용사보다도 사실. 그래서 이 띄어쓰기에 있어서 2016년 규범과 2007년 규범의 차이는 주로 불완전명사의 띄어쓰기와 용언이 띄어쓰기에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명사와 관련된 띄어쓰기인데 이건 주요하게 시간과 공간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 사실 여기서 완전명사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질의가 들어오는가 하면 지금 학생들이 품사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사고 무엇이 형용사고 무엇이 명사인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규범에 보면 다 그 동사, 형용사 그렇게 들어가죠.
우리 문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선어 문법을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우리가 품사를 먼저 강의하게 되는데 품사를 먼저 강의해야 되는가 아니면 토를 먼저 강의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더라고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와 이에 준하는 명사는 앞이 단어와 띄어 쓴다. 고 했습니다. 새 규범. 그렇지만 2007년 규범에 보면 붙여 쓴다고 규정했죠. 있어 보다시피 뭐 앞, 뒤, 우, 아래, 해, 달, 날, 꽃, 그다음 어구, 군대, 구서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보면 예문에서 보다시피 인민학, 문박, 문띠, 교실력 지금 우리 새 규범에 따른다면 모두 띄어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서 보면 이 문박, 방구석 다음에 다음날, 다음 달은 사전에 올랐습니다. 단어로 올랐습니다. 단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극소수지요. 극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소수는 다수의 복종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사전을 다시 편찬한다면 문박, 방구석은 아마 띄어야 될 것입니다. 각각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박은 왜 띄어 쓰고 문화는 붙여 쓰는 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전에는 올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허용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이 편찬은 우리가 한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한번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사전을 다시 재편성한다면 바로 이런 점에 주의를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완전 명사의 띄어쓰기입니다. 어떤 지리가 들어왔는가 하면 한국하고 조선이 중국이 다른 거 물론 이게 우리는 불완전 명사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의존 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차이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7년 규범에서 보면 제4항에 불완전 명사는 앞이 단어에 붙여 쓴다고 했지만은 새 규범에서는 두 개 항으로 됐습니다. 제20항에 고유어 불완전 명사는 앞이 단어와 띄어 쓴다. 제21항에 한자어 불완전 명사는 앞이 단어에 붙여 쓰고 뒤 단어와는 띄어 쓴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 명사라는 것은 문장 구조 속에서 다른 단어에 의존하지 않고는 홀로 자립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명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도 봐도 그것이 불완전하죠. 즉 임의적으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은 명사의 한계 하위 부류로서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띄어쓰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 같은 경우인데 고유어 불완전 명사 약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띄어쓰기를 사실 해설집에 이 55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해설집을 다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해설집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5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불완전 명사 것입니다. 맞죠? 아는 것이 힘이다.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과배 띄어쓰고 따위과실. 다음 노래를 부르는 띄어쓰고 대 소질이 있다. 사실 새 규범에서는 다 띄었었죠. 그렇지만은 뒤에서 보다시피 아는 것이 힘이다.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전의 규범에서는 모두 붙였었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한국 같죠. 한국에서도 이 고유어 불완전 명사, 원래 불완전 명사는 띄어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유어 불완전 명사입니다. 해설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어 불완전 명사죠. 이전에는 불완전 명사라면 고유어 불완전 명사든 한자어 불완전 명사든 모두 붙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새 규범에서는 달리 된다는 것. 이 한자어 불완전 명사가 35개 정도입니다. 이것도 해설집에 상세하게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상, 식물성, 중국식, 회의 중, 격사적, 자제, 3일부, 6월분, 학생용인데 이 레몬들에서의 상성식, 중적제 이와 같은 한자어 불완전 명사는 2007년 규범에는 모두 앞이 단어에 붙여 쓴다고 했죠. 물론 그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자어도 그렇겠죠. 앞이 단어와 띄었으면 그것이
완전 명사인지 아니면 불완전 명사인지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불완전 명사 쪽으로 쓰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왔는데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상관계로 회의 중입니다. 맞죠? 중이니까 지금 붙였었습니다. 맞죠? 근데 규정 타고 왔을 때는 회의하던 중죠. 한자의 불완전 명사라고 해도 어떻는가? 규정토 니은 던 리을 경우에는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를 개선으로 해서 띄어쓰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도에 쓰여 있는가, 즉 치원에 직접 붙었는가 아니면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형이 뒤에 붙었는가에 따라서 그 띄어쓰기가 달라집니다. 이 점을 꼭 명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불완전 명사의 한 개 종류로서의 단위 명사가 있습니다. 즉 단위 명사란 무엇인가? 일정한 대상이거나 현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품사를 말하는데 큰 범위에서 불완전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상에서는 앞이 단어와 띄어서야 됩니다. 하지만 새 규범에서는 단위 명사는 앞이 단어와 붙여 쓴다. 제2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알, 글 2편, 종이 5장. 한국에서는 사과 한 띄어쓰고 알, 글 2 띄어쓰고 편. 근데 그것이 앞에 것이 단음절인가 아니면 이음절 이상인가에 따라서 허용이 범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조선 글자로 적을 때는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 앞에 오는 수사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때 사과 1하고 띄어쓰고 알, 글 2하고 띄어쓰고 편, 물론 두로 있겠죠. 두 편은 있겠지만 보기에서 미관상에서 그리 좋지 않죠. 좋지 않죠. 사실 이 부분은 조선과 한국의 6차 실무에서 단위 명사는 앞이 단어와 붙여 쓴다고 이미 합의를 봤으나 실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이 실행된다면 아마 중국, 조선, 한국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선두적인 작용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에서 일부 불완전 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몇 가지는 이것이 토로 쓰이는가 아니면 불완전 명사로 쓰이는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은 사전에 보면 조선말 사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나타납니다. 비교되는 정도, 가능함, 할 수 있음, 동안, 그 다음에 제한, 강조 나타낼 경우에 있는데 우리 조선말 사전에서 보면 1, 2, 3은 즉 비교되는 정도를 나타내거나 가능함, 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동안을 가졌음을 나타낼 경우 불완전 명사로 처리합니다. 불완전 명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겠죠. 띄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나타낼 경우와 강조를 나타낼 경우를 보면 이것은 dom토로 처리했습니다. dom토. 그렇기 때문에 dom토로 처리했기 때문에 앞에 단어와 붙였어야 되겠죠. 붙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만 간다. 가기만 하면 얻어올 수 있다. 붙여쓰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보면 이 한국과 그러니까 조선의 중국이 뭐 기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를 보면 규정토, 우리는 규정토로가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관형사형 엄이라고 합니다. 관형사형 엄이라고 합니다. 즉 주요하게 하면은 동사고 형용사 뒤에는 니은, 던, 디어를 두고 한 소리입니다. 그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명사, 즉 불완전 명사로 처리하고 치원이 뒤에 직접 붙을 경우에는 보조사, 즉 우리의 dom토에 해당되게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띄어쓰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기되는 건 불완전명 만큼이 있습니다. 이 만큼은 일정한 한도나 정도를 나타내거나 원인 근거를 나타낼 경우 같은 수량, 정도 또는 실컷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다음 네 번째 같은 한도나 수량이 의미를 나타내는 네 가지 뜻을 나타내는데 중국에서는 모두 이것을 불완전 명사로 처리합니다. 불완전 명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앞이 단어가 띄었어야 되겠죠. 띄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정토 뒤에 쓰일 경우 앞에서 보다시피 의존명사, 천이 뒤에 붙을 경우 보조소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예에 같은 한도나 수량이 이미 나타날 경우 이 경우에는 누구나 너만큼 할 수 있다. 너만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띄었어야 되죠. 붙였어야 되죠. 한국에는 붙였어야 됩니다. 누구나 너만큼 할 수 있다. 붙여야 되는 것. 이것이 자입니다. 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기되는 것이 뿐이죠. 뿐도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불완전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김영수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보면 뿐이 아주 많습니다. 뭐 한국에 지금 잘 나가는 트로트에 거기서 보면 뭐지 찐찐 뿐뿐이야 하는데 뿐 아마 그것이 단독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나타내는데 천이 아래에 쓰여서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용언이 아래 즉 다시 말하면 동사, 형용사 동작이나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쓰이면서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중국에서는 불완전 명사로 보기 때문에 레에서 보다시피 어떤 하나뿐이다, 웃을 뿐이다. 하나뿐이다, 웃을 뿐이다. 불완전 명사로 보기 때문에 다 띄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해설집에 하나뿐이다. 명사 뒤에 붙는 건 우리 붙여 쓴다고 규정했습니다.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전하고 이제 통일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아마 수정 보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보면 어떻는가 천에 붙을 경우 보조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레의 경우 하나뿐이라는 붙여 쓴다는 거. 붙여 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총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즉 우리가 말하는 규성토 는, 니은, 던, 리을 뒤에 오는 만, 만큼 뿐은 띄었습니다. 의존명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이 뒤에 직접 붙을 때는 보조소라 처리하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의미를 뜻을 따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졌는가요? 어떤 단어 뒤에 붙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불완전 명사인가 아니면 이것이 보조사인가가 구별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이 좀 합리하다고도 생각되는데 이건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거쳐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만큼 뿐이 많이 쓰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 개만 선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수사의 띄어쓰기인데 이 수사의 띄어쓰기에도 보면 2007년 규범하고 16년 규범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2007년 규범에서는 두 개 항으로 됐지만은 2016년은 한 개 항으로 처리했습니다. 제 8항을 우리가 삭제했는데 크게 변화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새 규범대로 적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9억 8,765만 4,321 그렇죠.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때는 왼쪽으로 세 자리씩 가면서 찍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순 조선 문자로 적을 때는 억, 조, 만, 억조 단위를 위해서 띄어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0.00232178 소수점이죠. 소수점 아래에서는 쭉 가면 점을 찍지 않습니다. 쭉 붙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가 인체기관 이름과 결합될 때인데 주약엔 손, 발, 귀, 눈, 입, 어깨 이런 인체기관과 결합될 때 어떻게 쓰이는가 이 문제인데 두 손에 두 발로 두 눈으로 한 어깨에 열 손가락이 사실 띄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꺼보면 한 손, 한 발, 한 눈, 한 입, 두 어깨, 한 몸, 한 가슴, 한 다리는 붙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규범에 의하면 앞으로는 띄어 쓴다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대명사의 띄어쓰기입니다. 대명사 띄어쓰기는 아래로 원칙적으로는 띄어 쓰는데 새 규범에서는 이거 그것 저것만은 붙여 쓴다고 했습니다. 예, 본다면 이거 참 오늘도 그 친구를 못 보겠네. 그 다음 이분, 그분, 저분 즉 이 그저가 단음절로 된 단어들과 결합될 때 그것을 붙여 쓰는가 띄어 쓰는가 문제인데 이 기준에 따른다면 띄어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경우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하고 우리말 우리글, 사실 우리말 우리글도 예전에는 띄었었습니다. 근데 한국과 조선에서 십차이해서 이 부분을 합의를 봤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구로 보고 띄어쓰고 우리말 우리글은 무엇인가요? 합성어로 보고 붙였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동사와 형용사의 띄어쓰기인데, 여기서 2007년 규범 제14항에 만번법 사척체 이런 불완전 명사가 동사 형용사 하다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고 했는데, 이 새 규범에서는 앞에 단어와는 띄어쓰고 하다와는 붙여 쓴다고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시피 옳은, 뜻하다, 쓸만하다, 만날 뻔하다. 옛날 규범에 따른다면 이것은 다 붙여 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이 뜻만법 같은 단어는 하다와 결합되어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의 보조용어처럼 쓰입니다. 근데 보조용어는 앞이 단어와 띄어 쓴다는 규칙에 의해서 띄어 써야 되겠죠. 띄어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유어 불완전 명사는 앞이 단어와 띄어 쓴다. 이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토가 올 때, 는 띄어 씁니다. 옳은 듯도 하고 띄어 쓰다. 쓸만도 띄어 쓰고 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의 문제고, 그 다음 보조용언이 띄어쓰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보조용언 띄어쓰기에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조용이란 말 그대로 앞에서 불완전 명사처럼 자립성이 없이 일정한 활용형 뒤에 쓰여서만이 그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용언을 말하는데, 2007년 규범에서는 이것이 항으로 제기되지 않고 제12항 2에서 전반적으로 기술됐습니다. 그런데 새 규범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조목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런 문제입니다. 즉 보조용은 2007년하고 2006년에 다르죠. 우리는 무조건 앞에 단어가 띄어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견지하고야 말다, 발전하고 있다, 보고 싶다, 울상 싶다, 읽고 나다, 읽고 있다 등등 같은 것. 즉 말다, 있다, 싶다, 나다 이런 단어들은 예전에는 앞에 단어 붙였었지만은 지금에는 띄어 쓴다는 거예요. 띄어 쓴다는 거. 그 다음 바뀐 부분이, 예전에는 아어요, 아다, 어다, 여다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려서 하나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걸 붙여 쓴다고 규정했지만은 새 규범에서는 보조용어는 앞에 단어와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그러나 아어요, 바로 다음에 오는 용어는 붙여 쓴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다, 어다, 여다를 우리가 삭제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다, 어다, 여다는 그 어떤 행동이나 방식이 수요되는 그 방식이나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된 단어들은 하나의 뜻덩어리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다, 어다, 여다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다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붙여 쓰는가 띄어 쓰는가 규정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허용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붙여 쓴다고 규정했지만은 띄어도 쓸 수 있다. 허용했다는.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규범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띄어쓰기 유형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그 박창원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기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따왔습니다. 사실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음절별로, 행태소별로, 단어별로, 구별로, 절별로 작은 단위로부터 점차 올라가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절별로 할 때는 사실 심의가 없죠. 다 띄었으니 매개 음절을 우리가 띄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쓰기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의가 없습니다. 나 행태소별로 띄었을 것을 아는데 이것도 실제 이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었다. 그것이 지금 사람, 바나나처럼 그것이 사음절로 됐는가 이 문제겠죠. 근데 사람도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의미죠. 그 갈라놓으면 의미가 사라지고 말입니다. 즉 행태소란 무엇인가?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구별로 띄었을 때도 사람과 짐승, 병렬적인 결합입니다. 띄어서 간다는 이것은 동사하고 불완전 보조용언이 결합이겠죠.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게 확대되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짐승,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고, 그 다음 절별로 띄었을 경우 하늘과 땅과 사람과 짐승과 생물과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쭉 붙여서죠. 사실 예전에 문헌을 보면 쭉 붙여 쓴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나는 어디까지 그 발음 얘기할 수 있다. 자기가 힘들 때 거기 가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별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띄어쓰기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단어별이죠. 단어별. 근데 단어별로 한데도 다음과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건 많이 사고해 보십시오.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개의 단어로 나타날 때 대륙간, 탄도, 유도탄. 사실 이건 대륙간, 탄도, 유도탄 색으로 됐겠죠. 즉 다시 말하면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에서 이 띄어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설집에 설명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둘 이상의 형태소가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적 형태소로 변해갈 때 이것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를 뻔하다. 이것을 띄어서야 되는가 붙여서야 되는가. 이 문법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나보다 영수 선생이 강의를 더 잘한다. 보다. 동사보다에서 그것이 변화돼서 보다가 된 것입니다. 조차, 비조차, 바람조차 하지 않는데 조차, 줬다, 조차,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문법 그 형태로 되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고, 그 다음 관형사와 접두사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구별이 있습니다. 관형사와 접두사.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거 띄어서야 되는가 붙여서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떤 단어는 관형사적으로도 쓰이고 접두사적으로도 쓰이거든요. 이것이 해설집에 상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이것이 관형사인가, 이것이 접두사로 쓰였는가. 세 가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통일된 개념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분할된 개념을 나타내는가. 그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사이에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관형사하고 접두사가 갈라집니다.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각시, 붙였을 때는 새각시, 금방 결혼한 여자죠. 근데 새 띄어쓰고 각시 무엇인가? 다시 새로 맞아들인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붙여 쓰는가 띄어 쓰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토와 불완전 명사의 구분이죠. 앞에서 아까 봤다시피 만, 분, 만큼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토로 처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불완전 명사로 처리.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우리가 띄어쓰기를 해설을 본다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장 부호입니다. 다 힘들지요. 저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하려니까 힘듭니다. 문장 부호란 무엇인가? 사실 문장 부호도 문장의 뜻을 돋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쓰는 부호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많죠. 저게 어떤 건 쓸모없는 부호입니다. 이런 부호인데, 이래 보면 총칙의 변화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 기범에서는 조선말의 문장 부호는 문장 안이 각 단위들이 뜻과 기능을 갈라주기 위해서 찍는다고 했지만은 새 규범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로 통용으로 쓰면 그대로 쓴다. 달리 쓰는 것은 편리하게 쓴다. 그 다음 기능과 모양에 따라서 문장이 부호의 이름을 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다시피 종류와 이름이 변합니다. 앞에 것이 2007년 것이고 뒤에 것이 새 규범입니다. 점이랬던 것이 맞춤표가 됐죠. 가운데 점이 없었는데 가운데 점이 지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점이랬는데 쉼표를 했고, 인용표거든 인용표를 인용표로 처리했고, 그 다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묶음표로 우리가 처리했고, 그 다음 빠진 표를 우리가 새로 보충했고, 숨김표에서 또 새로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 드러낸 표 있죠. 이전에 드러낸 표는 단어의 글자 밑에 점을 찍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타자거나 우리가 편집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로 대신했습니다. 밑줄로 대신했으면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한국하고 우리가 새 규범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 보면 기능에 따라서 이름 달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능과 모양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점이 사용인데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점이 사용인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외국 인명이나 일부 소수민족 인명을 적을 때, 아까 영수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이 제 번역이지만 제기됐는데 외국 인명이죠. 우리가 외국 인명도 좋고 우리가 일부 소수민족 이름 좋은데 아이신조로 띄어쓰고 가운데점 짓고 누르 하칩니다. 그 다음 책 이름이나 편명을 가를 때 쓴다는 거예요. 중국 대백과사전 물리학, 이건 해설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신문 잡지 등에서 제목이 글이나 명명문이거나 종결토가 없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인데 가운데 점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단결, 우의, 열석. 일반적으로 프랑카트에 이런 것이 많이 쓰이죠. 프랑카트에 많이 씁니다. 그다음 인용표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인가 이 인용표에 차이가 있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기범에서는 문장에서 주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 인용표를 친다고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시피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다. 올챙이 부호가 두 개죠. 쉽게 말해서는 이해하기 쉽다면 올챙이 부호가 두 개입니다. 이것을 인용표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16년 규범에서 보면 문장에서 주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 거듭 인용표를 사용합니다. 하나만 사용합니다. 하나만. 이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하나에서도 이 하나만 사용합니다. 하나에서도. 그 다음 2016년 규범에서 보면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거듭 인용표를 쓴다. 이것이 2007년 규범에는 없었습니다. 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용표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하고 사망, 그러니까 13항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서명표지요.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규범에서는 제13항에서 도서명, 신문, 잡지 등의 이름을 나타낼 때 서명표를 친다. 세발부호라고 했죠,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 규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이름과 영화, 드라마 등의 제목을 나타낼 때 서명표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변일보 맞죠? 신문, 조선마을규범지, 도서 맞죠? 중국조선문헌 잡지, 잡지 맞죠? 영화, 꽃파는 처녀, 꽃파는 처녀는 영화 제목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무엇인가? 드라마 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서명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 같은 예술작품이 제목이라든가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는 거듭 서명표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규범에는 바로 이 소제목이나 그림이나 노래 제목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장보호 사용은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조선말 규범집 2007년판이 조선말 문장보호법에 따랐다. 여기서 보면 조선말 문장보호법에는 거듭 서명표가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말 문장보호법은 어떤가? 조선말 규범집이 하나의 소제목으로 되기 때문에 보면 서명표를 찍었는가 아니면 거듭 서명표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소제목인가 아니면 큰 제목인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서명 속에 다른 도서명을 거듭 나타낼 때 거듭 서명표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 보다시피 서명포, 거듭 서명표, 조선말 규범지, 거듭 서명포의 닫기, 해설의 서명표 닫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말 규범지, 우리 지금 새로 출판됐죠. 거기에 대한 해설이다. 해설이다. 그러니까 조선말 규범집도 하나의 도서명이라는 것입니다. 도서명이라.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장보호의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고지에.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거듭 인용표하고 거듭 서명표하고 서명표가 같이 쓰였을 때는 두 칸을 차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 칸을 차지해야 되는가가 지금 또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드러난 표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비문이나 서적에서 이래 보면 분명하지 않을 때 글자가 들어갈 할 자리에 글자 수만큼 우리가 점을 친다고 했는데 보다시피 우리는 어떻는가? 서적, 우리가 드러낼 때는 예전에는 점이 됐지만 지금은 밑줄을 긋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편집이 아주 쉽죠. 여러분들도 밑점 찍자면 첨자를 해가지고 글자가 어절이 몇 개인가, 음절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이 글자 수만큼 우리가 밑줄을 끈다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편리를 위한 것이죠. 예?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숨김표의 사용에서 우리가 보충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장에서 글자로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 그 글자 수만큼 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의를 조직한 사람은 김 누구누구였다 이렇게 했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동그라ምን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의 이름을 숨길 때 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근데 그 아래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XX 같은 자식이라고 내놓고 욕을 퍼부었다.
그렇다면 XXX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될까요? 이것도 숨긴 표기죠. 어떤 경우에 씁니까? 이것은 남을 욕할 때, 쌍욕일 때, 그 쌍욕을 숨길 때, 예? 토라하지 않고 어떻는가 숨긴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 이름을 숨길 때 쓰고 XX는 일반적으로 욕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숨긴 표의 사용입니다. 그 다음 빠진 표의 사용.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나 글자가 들어갈 자리에 그 글자가 없을 때 그 글자 수만큼 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이 초성 중에서 암은 무엇은 석자다 할 때 사실 여기에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비문이나 같은 데서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글자 수만큼 네모 네모를 쓴다는 거예요. 네모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표의 사용입니다. 그렇다면 문장부호에 존재하는 문제, 다른 맞춤법이라든가 발음법이라든가 혹은 띄어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존재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요하게는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한국에서처럼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어떤 모양을 한다든가 통일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기능과 모양을 같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문장보호법에서 우리가 제기된 문제겠죠. 여기는 주요하게 그 문장보호의 띄어쓰기하고도 많이 우리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특히는 원고지 사용에서. 그리고 2016년 규범에서는 앞에서 그 얘기됐던 부분들의 니은 디귿과 같은 도움 법칙이라든가 사이 소리 적기, 중국이 인명, 지명이 표기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범집에 수록된 내용들의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조선어 사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아마 상해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죠. 자기 조카한테, 상해에 있는 조카한테 한국식 표기를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조선식 표기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따른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내 조선어 사용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편찬된 조선말 규범집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에서는 이 대답을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규범이라는 것은 한두 건이 규범집으로 언어 사용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범집이 출판을 이어서 보충 규범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과정을 보다시피 85년도부터 10년에 거의 10년의 주기를 함부로 수정 보충됐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16년에 나온 이 규범집도 이제 10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변화, 따라서 과학기술의 변화, 전산화의 변화 이런 데 따라서 어떤가 또 수정 보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규범집들 수정 보충해 가지고 중국 조선어의 규범을 이끌어야 나갈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이 관계되는 논문은 사실 제가 다운 많이 받았습니다. 한 60여 개 다운 받았는데 여기서 열리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여기 넘어가 버렸네. 이거 하면 넘어가겠다. 이게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이거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끄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규범집도 그렇고 해설집도 좋고 이것이 출판된 다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민족사문회에 고도로 되는 그런 중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상 새로 편찬된 조선마을 규범집이 일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의 영도 소속 판공실과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기를 강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교수님의 강의에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배재대학 황은하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조선어 규범과 관련하여 여러 번의 제정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새 규범의 보급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황은하 선생은 저희 후배인 것 같은데, 사실 앞에서 보다시피 74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정 보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규범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전의 분들을 보면 홍보가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07년이라든가 1985년 1호 규범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보면 2016년에 이 새 규범집이 출판된 다음 그에 따른 보급과 홍보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조선은 사회회의 소속 판공실에서도 2016년부터 매년 이것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우리가 사칙이죠. 사칙,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년 한두 번씩 우리가 강의하고 조선어문 사용 부분에서도 초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선생님께서 아마 많은 중소학교에 가서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동북 삼성 조선어문 사회령도 소설 지도하에 저하고 김영수 교수님, 그 다음 김광수 교수님, 저번에도 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해보면 아주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보다시피 조선어문 잡지사에서도 이와 같은 홍보, 아마 이것이 큰 홍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예전에는 그 출판에 있어서 아마 부수가 적었던 것 같지만은 2016년 이 규범에는 제 기억에는 아마 2만여 권이 지금 출판되어 아마 무료로 이것이 증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온라인 길을 강좌 그룹에 정말 많은 문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 상관계로 기타 질문들은 저희가 이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